내 몸 깊숙이 그가 밀려들 때 숨이 차오르고 머리가 핑 돌았다. 온몸에 전율이 퍼지며 시야가 흐려졌다. 온기가 사방을 감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몸이 무게를 잃고 천천히 가라앉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순간 의식이 사라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 느낌, 그것이 실신이었다. 오늘 사연은 60세의 나이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하룻밤에 7번의 관계를 갖다가 혼절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만 몸은 어느새 그를 만나러 달려가는 수줍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황혼의 더 72세 회장님의 분홍색 집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오늘은 좀 피곤해요. 내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72세 남편 최민석 회장님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에 돌처럼 굳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피곤해? 나한테 감히. 나는 63세에 은퇴한 아동문학 작가 이수연이다. 9살 연상의 건설회사 회장님과 재혼한 지 5개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민석 씨는 나의 지적인 유머와 차분한 우아함을 칭찬했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수연 작가님, 당신은 황혼기에 만난 나의 마지막 뮤즈요. 그는 매일 아침 꽃다발을 안겨주며 뮤즈라는 말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결혼 3개월 차부터 뮤즈는 빠르게 소유물로 변해갔다. 하루 3번의 의무, 깨진 환상. 문제는 그 강도와 빈도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오후에 조용히 책상에 앉아 원고를 볼 때,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예고 없이 틈없이 다가왔다. 수연, 잠깐 이리 와보게. 이렇게 예쁜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깝지 않나. 처음에는 그저 정열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한 애정 표현이라니. 늦게 만났으니 더 간절하겠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그 횟수가 하루 2번, 3번으로 고정되면서부터는 부담을 넘어 공포로 변했다. 아침 나는 새벽에 일어나 그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주스를 만들고 있었다. 여보, 주스 다 식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간절히 부탁해도 그는 뒤에서 나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주스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이 순간의 열정은 다시 오지 않아. 뒤돌아선 그의 눈빛은 짙은 소유욕으로 번들거렸다.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욕구가 우선이었다. 점심 가장 참기 힘든 건 외부 인사들과의 식사 약속 전이었다. 그는 벤츠 뒷좌석에서 기사님이 운전하는 중에도 내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 수연, 점심 미팅 전에 잠깐. 15분이면 되네. 우리가 잠시 들른 곳은 늘 낯선 공터나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멀찍이 떨어져 흡연을 하는 척했다. 차 안에서 나는 수치심을 견뎌야 했다. 이게 정상적인 황혼의 사랑일까? 질문이 들 때마다 민석 씨는 나에게 비싼 보석이나 명품 옷을 사주며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나는 아동문학 작가였다. 아이들에게 꿈과 순수함을 가르치던 사람이 지금은 남편의 만족을 위한 정해진 시간표 속에 갇혀 있었다. 밤 가장 평화로워야 할 밤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밤 9시만 되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잠자리에 들기 싫어 서재에서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원고를 검토했지만 그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수연, 이제 그만. 침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의 눈빛은 거절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감정이 영혼이 피폐해져 갔다.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나는 그저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피곤해. 나한테. 그날은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오전에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온몸이 쑤셨다. 저녁 식사 후 민석 씨가 평소처럼 팔을 벌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내가 누군지 잊었나? 70이 넘어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자가 세상에 또 있나? 당신이 나를 만나기 전에 뭘 하고 살았지? 대학 구석에서 보잘것없는 동화책이나 팔던 사람이었잖아. 처음 듣는 폭언이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당신에게 베푼 것이 얼만데. 당신의 명예를 세워주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줬는데 고작 피곤하다는 말로 나를 거절해. 민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를 그대로 두고 쿵소리를 내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평생을 존중과 배려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서재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는데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민석 씨는 나를 거절한 채 혼자서 격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들어와. 이수연. 당신의 의무를 포기했으면 이걸 봐야지. 이게 당신이 나에게 해줘야 할 일이야. 그의 눈빛은 비참함을 넘어선 차가운 경멸이었다. 나는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소유욕에 눈이 먼 늙은 남자의 집착이다. 이 결혼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벤츠 뒷좌석, 분홍색 팬티의 발견. 다음 날 민석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에게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수연, 오늘 자선 행사 미팅에 같이 가줘야겠어. 당신의 명성이 필요해. 나는 어색했지만 일단 미팅에 동행하기로 했다. 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 그의 주변 상황을 더 알아야 했다. 고급 벤츠 뒷좌석에 앉았다. 묵묵히 운전하는 기사님은 40대의 김이사였다. 김이사는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전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 사모님이라뇨.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25년 모셨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회장님의 끝없는 요구와 집착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늘 그러셨어요. 결혼 상대를 내게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는 트로피로 보십니다. 전 사모님도 마지막에는 더 이상 남편의 액세서리가 되기 싫다고 절규하셨습니다. 김이사의 충격적인 증언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럼 전 사모님은 어떻게 해? 우울증으로 집을 떠나셨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지금 선대 부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석 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잠시 내리시더니 김이사 잠시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게. 급한 서류를 찾고 올 테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다. 김이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민석 씨가 사라지자 김이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조심하십시오. 회장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흔적들을 치워왔습니다. 나는 그 흔적들이 무엇인지 묻지 못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민석 씨가 내렸던 문 쪽 뒷좌석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발로 툭 건드려 보니 그것은 천조각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잡았다. 분홍색이었다. 작고 레이스가 달린 누가 봐도 여성의 분홍색 팬티였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튀는 색의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충격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언제? 누가? 이 차에서? 그는 나에게 하루 3번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이 차에서 내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요구는 사랑이 아니었다. 권력이자 집착이자 일종의 전시였다. 나라는 지적인 트로피와 다른 여성들과의 육체적 유의를 동시에 소유하며 자신의 왕성함을 확인하려는 노골적인 만행이었다. 나는 팬티를 손에 쥔 채 뒷좌석 쿠션 밑으로 급히 밀어 넣었다. 김이사는 백미러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빛으로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민석 씨가 돌아왔다. 미안하네, 수연. 좀 늦었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 손길이 역겹고 소름 끼쳤다. 내가 이틀 전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때 그는 분노했지만 자신은 다른 여자를 만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살아야 했다. 전 사모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작가로 황혼의 해방.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민석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나를 찾았다. 수연, 그만 나와. 어제 일은 내가 사과하겠네. 하지만 당신도 알지 않나? 우리 사이의 깊은 감정은.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석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액세서리로 살 수 없어요. 민석 씨는 처음에는 폭소를 터뜨렸다. 이혼? 수연, 당신이 뭘 할 수 있지? 이 나이에? 내가 베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폭소는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길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명성에 흠이 가는 소송전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좋아, 이혼해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은 위자료가 아니라 생활지원금이다. 내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발언을 할 수 없어. 당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나를 만났듯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지.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가 준 위자료는 사실상 나를 묶어두는 족쇄였지만 당장의 독립 자금이 필요했다. 결혼 7개월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63세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원룸과 20년간 절필했던 작가로서의 명예뿐이었다. 첫 6개월 고독과 원고지. 혼자가 된 후 처음 6개월은 외로움과 싸움이었다. 넓은 저택에서 갑자기 좁은 원룸으로 오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민석 씨의 요구를 걱정하며 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나를 살게 했다.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절필했던 20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는 황혼의 재혼에 대한 칼럼과 나이든 여성이 겪는 내면의 소외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했다. 작가님, 동화 작가가 갑자기 이런 어두운 주제를 독자들이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게는 전 부인의 슬픈 그림자와 벤츠 뒷좌석에서 발견했던 분홍색 팬티의 차가운 분노가 글을 쓰는 동력이었다. 황혼의 보람, 독립적인 목소리. 1년 후 나의 칼럼과 에세이가 한문학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황혼기에 재혼한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공감의 물결이 일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는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나는 이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65세가 된 나는 다시 강단에 섰다. 아이들 대상이 아닌 성인 독자를 위한 문학 강연이었다. 나의 강연은 항상 만석이었다.
사람들은 나의 지성과 내가 겪었던 삶의 굴곡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저는 63세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은 돈과 명예였고 얻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다. 이제 더 이상 민석 씨가 주는 생활지원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완벽한 자유. 어느 날 예전에 내가 쓰던 동화책을 출판했던 작은 출판사 대표가 나에게 연락해왔다. 작가님. 작가님의 황혼기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혹시 황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목은 황혼의 해방으로 하죠. 66세.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내 책은 황혼기에 접어든 모든 여성에게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아침에는 그의 요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고를 쓴다. 저녁에는 그의 통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맥주 한 잔을 마신다. 그 어떤 고급 저택보다 이 작은 오피스텔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분홍색 팬티가 나에게 준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였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두 번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게 피는 황혼의 꽃처럼 여러분도 다시 피어날 용기를 가지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